팡팡! 펑펑! 글쎄, 고향이고 뭐 저 초등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쭉 살았고 부모님이 여기 사시기 때문에 뭐 1년에 7, 8번씩 이렇게 와서 머무르고 한대기 때문에 뭐 새롭게 내려왔다고 생각 들지는 않지만 그래도 짐을 싸들고 주소를 옮기고 이렇게 내려온 지 벌써 한 석 달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뭐 새롭게 인사를 드린다는 게 좀 겸연쩍긴 하지만 여하튼 이런 기회에 여러분과 만나게 돼서 참 반갑습니다. TV에 안 나온 지도 한 5, 6년 돼서 얼굴을 잊을 법도 한데 인사를 드리고 저 누굽니다라고 말씀을 하면은 아 그분이군요 이렇게 받아들여 주시고 해서 방송기자 오래 했던 뭐 보람을 이런 데서 또 찾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결과로는 정치를 하게 됐지만 그게 하게 되는 과정은 조금 내밀한 면이 있고 사실 여러 번 고사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마음을 돌려서 할 때는 여러 가지 이제 사정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뭐 그러니까 아주 개인 간의 문제이기 때문에 좀 뭐 부끄러울 건 없지만 공개 안 할 것도 없지만 그냥 예의를 지키는 차원에서 제가 그런 것까지 자세하게 말씀드리는 건 예의가 아닌 것 같고요. 여하튼 상당히 여러 번 고사를 하다가 뭔가 730 재보선에 좀 역할을 해달라라고 하는 그런 요청을 제가 받아들이는 게 맞다 싶어서 그냥 결심을 막판에 했습니다. 그래서 하려고 나섰다가 잘 아시겠지만 작년 730 재보선 공천에 이 얽힌 여러 가지 잡음들이 생기면서 제가 나서기 어려운 상황이 돼서 그냥 중도에 포기를 했고요. 그래서 다시 이제 다시 시작하려고 내년 총선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한길 대표는 그냥 아주 오래전부터 잘 알고 지내는 사이입니다. 그리고 그냥 농담처럼 이렇게 그 길에서나 아니면 여의도 직장 생활하는 제 여의도에서 이렇게 길에서 마주쳐도 제 이름을 부르면서 김한길 씨 하고 부르면서 저는 이 이름이 참 친숙해요. 그러면서 아는 척들 해주시고 그냥 그렇게 지내는 사이였죠. 그리고 저는 정치부 기자를 주로 했고 정치부장 했고 국회 출입 기자를 오래 했기 때문에 이렇게 저렇게 해서 쭉 알던 분이고요. 안철수 대표는 사실 그냥 얼굴 알고 지내는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당에 들어와서 이제 안 대표가 새정치연합에 들어와서 당을 만들면서 이렇게 합당을 한 이후에 이제 알고 지내게 된 거죠. 그 회사의 그 조직의 분위기하고 좀 관련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MBC가 다른 방송사에 비해서 다 이제 지상파 방송 다른 SBS, KBS에 비해서 내부적인 그 조직 분위기가 좀 자유스럽습니다. 그리고 밑에 사람들이 어떤 건의하는 거라든지 이의를 제기하고 했을 때 이렇게 받아들여주는 그런 분위기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좀 조금 그러니까 상대적으로는 조금 진보적인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상대적으로 보수적이고 진보적인 정당이 있다면 진보적인 정당 쪽에 합류를 하는 경우가 많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야당을 하는 게 아니고 진보적인 정당이 여당을 할 때도 MBC 출신들이 그때는 진보적인 정당이 여당을 갔고요. 근데 그게 이제 시대랑 좀 관련이 있는데 MBC에 아주 오래전에 그러니까 70년대나 80년대 초에 그 정계에 간 사람들은 대부분 당시에 민정당 혹은 민자당에 갔습니다. 그래서 하순봉 의원이라든지 김기도 의원, 곽성문 의원 이런 분들은 다 MBC 보도 기자 출신인데 가서 여당 당시 이제 보수 정당에서 정치를 했고요. 그리고 좀 90년대 들어서 아니면 2000년대 들어서 정계를 간 분들은 대부분의 경우는 야당 쪽으로 많이 갔죠. 정치를 해서 뭘 이루고 싶냐. 그건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더 좋은데 그렇게 얘기하기에 구체적인 목표가 있는 건 아닙니다. 근데
제가 방송을 통해서 이루고 싶어 했던 것이 사람들이 텔레비전을 보면서 좀 저건 참 마음에 든다 아니면 행복하구나 이런 프로그램이 방송되는 게 내 마음에 참 든다 이런 느낌이 들게 좀 하는 방송을 하고 싶었어요. 드라마 말고 뉴스도 공정하고 사람들이 진짜 그 균형을 잃지 않고 하는 것을 보면서 마음이 편안하게 느껴요. 정치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치가 해야 되는 영역이 엄청나게 중요한 일이고 엄청나게 국민의 삶과 직결된 일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걸 보면서 국민들이 좀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좀 국민들이 정치라고 하는 그 현상을 쳐다보면서 좀 마음에 든다. 진짜 잘하는구나. 이런 얘기를 좀 생각하고 좀 기분 좋게 만들고 싶다라고 막연한 소망이고요. 또 구체적으로는 구체적인 목표를 얘기하라고 하는 건 우선 우리 사회에 너무 그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불쾌하게 만드는 법과 제도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바꿔야 되는데 제가 모두 다 할 수는 없지만 최소한 먼저 공영방송의 어떤 그 임원과 사장을 선임하는 구조 자체가 굉장히 잘못되어 있다는 생각을 절감을 했어요. 그래서 그걸 바꾸지 아니하고는 방송의 그 임원진이 구성되는 어떤 그런 구조가 좀 왜곡되어 있고 그런 식으로 사람이 임용이 돼서는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는 방송을 하기가 어렵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것들이 뭐 우선 단기적인 목표라고 할 수 있죠. 상당히 제약이 있죠. 그리고 현재 공영방송 체제에서 되는 방송이 공정하다고 느끼는 사람보다는 공정하지 않다고 느끼는 국민이 훨씬 많을 거라고 저는 보고요. 그건 바로 잡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이 집권하면 그런 일은 없을까요? 물론 그러니까 그 여당 집권당이 어느 정도 영향력을 행사하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예를 들어서 김대중 정부 때라든지 노무현 정부 때의 경우에 저도 이제 현지 언론인으로서 이렇게 활동을 해봤기 때문에 물론 요구를 합니다. 이건 우리들한테는 불편하다. 이건 이렇게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요구를 하지만 요구를 하는 방식이라든지 강도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다릅니다. 훨씬 더 김대중 정부나 노무현 정부 때는 훨씬 더 요구를 하되 굉장히 절차와 예의를 갖춰서 말을 했고 그리고 이건 이러하기 때문에 저희 의견을 반영해 주십시오. 이런 정도 선에서 그치고 그게 안 받아주면 그 깨끗하게 그냥 알겠습니다 하고 돌아섰습니다. 실제로. 제가 경험해봐서 아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하고는 전혀 다른 양상이죠. 글쎄 그러니까 결정은 제가 그 나서서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준다는 걸 전제로 제가 입당을 했는데 그 당시에 이제 아시겠지만 그 동작구에서 공천 파동이 나면서 서로 멱살 잡고 막 하는 어떤 그런 아주 사나운 일이 벌어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민들의 여론도 험악하게 돌아선 데다가 당 지도부도 스스로가 어떻게 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없는 그런 상황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입당을 해서 출마를 하겠다고 했던 여건이 전혀 조정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그런 상황에서 제가 나선다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하지 아니하겠다. 지금 여기서 하려고 하는 분들끼리 경선을 해서 좋은 사람 뽑아서 한번 본선을 이겨줬으면 좋겠다고 그냥 저는 빠진 거죠. 노력하는 건 좋은데 승패가 뻔한 일에 제가 들어가서 무의미하게 소진되는 건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요. 제가 가서 그 경선에 참여를 해서 제가 경선을 이렇게 활기를 만들고 거기서 역동성을 만들어서 거기서 뽑힌 후보가 다른 사람이라도 내가 가서 해주는 게 같이 이렇게 띄워주는 게 그 사람의 당선에 기여를 할 수 있고 이렇다면 나 그거라도 하겠는데 전혀 무의미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작년 상황은. 그리고 그 결과도 그렇게 나타났지 않습니까? 본선에서는 확실히 이길 수 있는데 경선에서는 자신 없다 뭐 이런 경선의 방식이라는 게요. 네. 오랫동안 그 지역을 관리해온 사람을 이길 수가 없는 방식이거든요. 그렇죠. 네. 그런 상황에서는 이제 온 지 일주일 만에 그런 경선을 해서 그 무슨 뭐 후보가 될 수 있다는 건 가능성은 제로라고 봤고요. 그런 그 불합리한 어떤 절차에 제가 뛰어들어 가지고 그
소진을 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리고 제가 빠지나 들어가나 그 선거 상황에 아무런 변화가 있을 게 아니기 때문에 네. 제가 빠짐으로써 우리 당의 후보가 경쟁력을 떨어뜨린다든지 이러면은 제가 그것도 좀 쑥스럽고 미안한 상황이지만 제가 빠지는 것이 아무런 변화를 주는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냥 조용히 하지 않겠다 이렇게 한 거죠. 너 부모님 살고 계시고 유성이 뭐 우선 첫 번째로 새로 분구가 되는 데서 새로운 선거구가 생기니까요.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면에서 제가 걸어온 길 그리고 제가 가지고 있는 뭐 능력이 있다면은 유성과 가장 어울리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글쎄 유성은 하여튼 뭐 한마디로 얘기하면 미래라는 생각이 들고 뭔가 역동적이다, 뭐 활기가 있다 이런 말과 어울리는 도시 같습니다. 유성은. 대전의 미래라고 보셔도 되나요? 대전의 미래가 유성에 있다고 봐도 너무 이기적이라고 뭐 얘기할 수도 있지만 물론 뭐 이 대전도 구도심 신도시 사이에 어떤 격차라든지 이런 문제들이 있어서 다 같이 활성화돼야 되는 건 맞는데 유성이 그 견인차가 될 건 뭐 부인하기 어려운 현실이고요. 그 견인차이고 역동성 있는 유성에서 좀 능력을 발휘하면서 봉사하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한 거죠. 부모님도 사시고. 예. 글쎄 지금은 딱 내놓을 거는 구체적으로는 없죠. 뭐 관광 특구가 막 매우 활성화돼서 그게 유성 발전의 어떤 견인차 역할을 하는 것도 아직은 없고 그렇지만 미래를 그 지향하고 있죠. 과학의 산실이기도 하고 인근에 이제 과학 비즈니스 벨트가 형성이 되고 우리나라 행정의 중심인 세종시가 붙어 있고 바로 우리나라 또 국방의 메카인 계룡과 맞닿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든 여건이 유성은 교통의 측면이나 뭐 과학의 메카랄까 이런 측면에서 대한민국의 미래라고 볼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제가 기존의 현역 의원들을 뭐 평가하거나 뭐 이럴 위치는 아니고요. 저도 이제 준비 시작했는데 이상민 의원은 저희 당의 아주 그 기둥이시죠. 삼선의 법사위원장 하시고 뭐 잘 알고 있고요. 그리고 민병조 의원 제가 잘 알지 못합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냥 그분이 연구소 대덕연구단지 연구소 연구원 출신으로 비례대표 들어갔다는 사실하고 뭐 그냥 요즘 열심히 활동하고 있다더라 하고 이렇게 듣는 정도죠. 그냥 일찍 일어나서 늦게 잡니다. 하루 종일 사람 만나고 공부할 게 많습니다. 그리고 자동차를 타기도 하고 걷기도 하면서 지역구가 꽤 크거든요. 저쪽 남쪽 방동까지 계룡시와 붙어 있는 그 지역까지가 전부 그 지역인데 그런 데를 한 마을 한 마을 여기 저 법정동으로 23개입니다. 그래서 한 동 한 동 이렇게 다니고 있습니다. 그냥 가서 뭐 그냥 눈으로 익숙해져야 되니까 그리고 봐야 될 자료 통계 이런 것들이 많아서 그거 공부하고 있고요. 나중에 이제 선거운동을 본격적으로 하게 되면 유권자들이나 그 유성 그 주민들한테 무슨 얘기를 해야 될까 하고 생각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최명길 기자님 성남 외국인 노동자센터 정기 후원 안내 이거 써 있습니다. 아이 그거 누가 그냥 올렸더라고요. 사실은 뭐 이렇게 저렇게 해서 그 뭐 제가 직접 가서 뭐 봉사할까 뭐 제 재능 기부를 하고 뭐 이렇게 저렇게 해야 되는데 실제 이제 직장 기자를 하고 있는 동안은 그렇게 시간을 내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냥 제가 신경 써야 되는 데라고 생각하는 뭐 예를 들자면 아프리카 기아 문제라든지 특히 외국인 노동자들의 그 안타까운 그 현실 이런 거에 대해서 제가 좀 마음이 많이 쓰입니다. 그리고 특히 장애가 있는 어린이들 그런 분들한테는 그냥 이렇게 저렇게 어떻게 도울 방법이 없을까 하고 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살죠.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는 책을 쓰고 있는데 제가 이제 그 책은 내 기자 생활 28년을 쭉 정리를 하는 책인데 그게 이제 선거를 앞두고 책을 내는 게 너무 좀 선거용 책으로 이렇게 인식될까 하는 생각에 그냥 꺼려져서 출판할까 말까 좀 생각 중입니다. 그 모든 것도 이제 기록하면서 다니는 거죠. 알아야지 나중에 뭔가 대책을 세우니까.
그게 이제 제가 정치부장 마치고 나서 이제 아침 라디오 뉴스를 2년 가까이 진행을 했는데 사실은 매일 한 건 아니고 이제 뉴스를 끝내면서 8시 반에 이제 끝내면서 꼭 이 말은 해야 되겠다 싶은 거를 일주일에 한 2번, 3번 했죠. 근데 그게 당시에 뭐 인구의 좀 회자가 됐다고 그래요. 막 그 트위터에 돌고 인터넷에서 뭐 그걸 막 연재하는 매체도 있고 그랬었다고 그랬죠. 근데 당시에 사람들이 듣고 싶은 얘기를 제가 대신한 겁니다. 눈치가 없는 건 아닐까요? 오히려 정부에 잘 보여서. 저는 네. 이명박 대통령처럼 하는 대통령한테 잘 보이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었어요. 네. 사실은 정치부장 때 노무현 대통령이 현직에 계실 때도 뭐 비판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노무현 대통령 때 좀 껄끄러운 비판을 하니까 뭐 반노 아니냐 뭐 이런 또 얘기도 한 게 사실이에요. 그런데 제가 이명박 대통령 되고 나서 또 그렇게 비판의 목소리를 강하게 하니까 사람들이 오해였던 것 같다. 그냥 비판적인 언론인으로서의 자세를 취하고 있는 거였는데 오해였던 것 같다. 그렇게 얘기를 해주실 정도였습니다. 프랑스만큼 사실은 그 청년의 어떤 좌절 이런 게 심각했던 나라가 없죠. 지금도 진행되고 있는 사안이고 그리고 외신 보면 왜 프랑스 파리가 20개 구역으로 정해져 있는데 19구, 20구 같은 데는 굉장히 살기 어려운 지역이고 외국인 노동자들이 많이 사는 지역인데 뭐 수시로 폭동납니다. 거기는 아직도 그렇게 이제 그런 게 내연하고 있는 사회고 그리고 오랜 뭐 혁명을 겪은 나라고 하기 때문에 이걸 갈등을 분출하고 소화하고 이렇게 합의하고 하는 그런 제도들은 많이 마련돼 있는데 지금도 갈등이 굉장히 폭력적으로 막 자주 분출이 되죠. 그 갈등이 있는 거는 정상적인 거네요. 갈등은 존재하는 거죠. 사람이 모여 사는 곳에 갈등이 어디 없는 곳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갈등을 좀 힘들어하죠. 그러나 이제 뭐 너무 뭐 철학 공자님 말씀 같은 얘기여서 좀 저어되긴 하지만 사람이 모여 사는데 갈등이 없었던 적은 한 번도 없었고 또 그걸 잘 해결해 나가는 과정이 좀 이렇게 이 공동체가 성숙돼가는 과정 아니겠습니까? 정치가 잘해야 되는 이유도 그런 영역인 것 같고 우리 충청도 분들이 조금 이렇게 단호하죠. 그러니까 외양은 뭔가 말 안 하고 표현 안 하고 뭐 이렇게 한다고 하지만 사실 충청도 분들이 내 속마음을 들여다보면은 호불호가 분명하고 표현을 좀 덜 할 뿐이지 그리고 굉장히 단호한 성격을 갖고 있어서 어찌 보면은 타협하는 데는 조금 이렇게 이 체질에 맞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나 굉장히 원칙을 가지고 사는 분들이죠. 다른 지역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 안 하더라고요. 그건 충청도 분을 잘 몰라서 그런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제가 얼마 전에 뭐 북콘서트에서 한번 그런 걸 가지고 짧게 이제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충청도 분들 역사 속에서 충청도 분들을 봐도 굉장히 잘 알지만 임진왜란 때 의병장도 충청도가 제일 많고요. 단적인 예로 단발령이 내렸을 때 상투를 틀지 말고 단발령을 내렸을 때 상투를 자르니 내 목을 쳐라 하고 자결한 사람이 충청도가 제일 많습니다. 그렇게 성정이 굉장히 원칙과 이런 걸 어떻게 보면 고집스러운 거기도 하고 굉장히 단호한 성품을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잘 몰라서 그렇지. 윤봉길 유관순 열사 윤봉길 열사 이런 다 충청도 분들이거든요. 그리고 박팽년도 충청도 분이고 단 청장님 특출하신 분이죠. 사람들은 그분이 성실하고 화합하고 남 얘기 잘 듣는다 이런 장점만 얘기를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좀 알아서 그분은 굉장히 두뇌가 명석하신 분입니다. 모든 사안을 듣고 이 핵심을 빨리 파악하고 그러나 표현을 빨리빨리 하지는 않는데 굉장히 핵심을 잘 짚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해법도 어느 순간에는 어떤 일을 어느 순서로 해야 되는지 이런 거를 잘 찾아서 제시하는 분이고 그게 굉장히 큰 능력이죠. 그리고 그분이 사무총장이 된 과정은 여러 가지 역학관계인데 사실은 미국이 너무 좋아해도 안 되고요.
중국이 너무 좋아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어느 후보는 상임이사국 5개 나라에서 한쪽이 너무 좋아해도 한다고 너무 싫어해도 안 되는 아주 묘한 균형이 필요한 자리거든요, 그 자리가. 근데 그런 측면에 장 잘 맞는 총장님이 거죠. 중국 반시라서 그 지금 중국에도 그런 저희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때 행사가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굉장히 많이 환영을 했다고 그래요. 그 집성 그 도시에서. 그리고 뭐 사절도 보내고 뭐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런 것들이 한두 일이 있을까요? 아니 그건 아닐 것이고 그분이 이제 외교장관 하시면서 육자 회담이 중단돼 있었는데 육자 회담을 재개하게 만들기 위해서 외교장관으로서 중국하고 러시아를 설득하러 많이 다니면서 거기에 있는 지도자들한테 저 사람은 너무 어느 한쪽으로 치우쳐서 할 사람은 아니구나 하는 어떤 그런 믿음을 줬던 것 같고 그게 이제 힘이 된 거죠. 그리고 미국 그 부시 대통령이 그분을 이 사람을 지지해야 되겠다라고 결심을 한 게 가장 큰 이유고요. 왜 결심을 하셨는지 뭐 재미난 얘기가 있는데 나중에 천천히 말씀을 드릴게요. 그 2부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아주 재미난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모르는. 이번 경우는 참 뭐 썩 좋아하지는 않았는지 모르지만 해보시라고 자기도 돕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건 이유가 2012년에 제가 뭐 기사에서 보셨겠지만 그 비례대표로 이제 당에 들어와 달라는 정당의 요청이 있었는데 그때 저도 잠깐 고민했는데 저희 집사람이 굉장히 반대를 했거든요. 당신이 방송사의 후배들이 당신만 쳐다보고 있는 후배들이 많은데 여기서 지금 사표를 내고 정치권에 가서 국회의원을 하면은 그동안 당신이 했던 게 뭐가 되냐? 그건 아닌 것 같다. 아주 강하게 반대를 했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제가 일이 좀 얼그러지고 조금 이렇게 힘든 시간을 갖게 되니까 저희 집사람이 좀 저한테 미안해 하더라고요. 그때 하게 했어야 되는데 괜히 그렇게 심하게 반대했나 보다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서 그런지 이번에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이번에 더 이상 안 잡는 것 같더라고요. 썩 좋아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근데 당에 여러분들하고 가깝게 지냅니다. 쿡 찍어서야 뭐 저희 MBC 동료들이 가장 저한테는 힘이 많이 돼주시고요. 그리고 뭐 박지원 대표님하고는 워낙 오래전부터 잘 알죠. 그분이 정치를 시작하시기 전에 제가 그 뉴욕 유엔본부 취재를 갔을 때 그 당시 이제 전 한인 회장이셨고 그때부터 잘 알고 지내고 제가 출입하면서 이제 대변인 하시고 뭐 이렇게 청와대 출입할 때는 공보수석이었고 그래서 오랫동안 아는 인연 때문에 많이 격려도 해주시고요. 정세균 대표님도 뭐 저한테 자주 연락을 해서 이렇게 격려해 주시고 뭐 여러분들하고 잘 지내니까요. 왜 정치를 하느냐고 뭐 이렇게 묻는 게 가장 기본적인 질문일 거고 사실 아주 막연한 질문 같기도 하면서 제일 궁금한 질문 같은데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정치가 저는 기자로서 관찰을 했고 정치학을 공부했고 해본 사람으로서 정치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너무 많은 사람들로부터 불신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없어질 수 없는 가장 중요한 일을 불신한다는 건 굉장히 힘들고 불행한 일이거든요. 한 사회가. 그래서 조금 정치를 좀 예뻐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어요. 왜냐하면 없앨 수 없는 거라면 사랑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랑을 받으려면 잘해야죠. 그리고 저는 목표가 있다면 저 정치인을 만나서 무슨 얘기를 해보면 내가 고통스럽고 내가 문제라고 생각하는 걸 금방 이해를 해주는구나. 그리고 또 한 번 얘기를 하니까 그 문제를 어떻게든지 해결이 되는구나 하는 그런 느낌이 드는 정치인이 되고 싶다는 게 제 목표고요. 국민들이 TV나 뉴스를 보면서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지금 보긴 보지만 불편하거든요. 그러니까 좀 덜 불편한 걸 보기 위해서 이렇게 찾아서 보는 거죠. 근데 미국에 보면은 폭스 TV 같은 경우에는 네. 뭐 아주 그냥 심하게 이렇게 그 공화당 쪽을 편을 들고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물론이죠. 우리나라도 지금 뭐 좀 약간 나이 드신 분들이 주로 보는 채널이 있고 네.
또 젊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채널이 있고 뉴스도 이렇게 골라서 보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잘 보지 않는다고 해도 이렇게 보면서 뭔가 불편한 마음을 느끼게 하는 것은 좋은 방송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적어도 공영방송은 그러면 그 예. 정도를 좀 지켜야 된다. 그러니까 그런 지대에서. 대장금 같은 드라마를 보면서 아니면 뭐 별그대 같은 드라마를 보면 사람들이 재밌어하고 행복해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그냥 가치를 떠나서 뭔가 이렇게 마음에 와닿게 프로그램을 만들고 이렇게 사람들이 찾아서 보게 만드는 건데 뉴스도 사실 그런 거거든요. 그리고 그냥 나를 비판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비판을 해도 저 비판이 균형을 잘 맞춰서 꼭 필요한 얘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 하면은 조금 아프더라도 그걸 받아들입니다, 사람들은. 그러니까 좀 그런 믿음을 주는 그런 채널이 있었으면 좋겠고 그게 나라를 결국은 발전시킵니다. 그럼 귀에 뭐 특정 권력을 가진 사람한테 마음에 들게 뉴스를 하면은 사회가 안정될 것 같아도요. 이 사회는 가장 안 좋은 얘기가 있을 때 잘못된 방향으로 갔을 때 이건 안 된다고 얘기하는 그 언론이 활성화되어 있을 때 그 사회가 가장 건전합니다. 저는 그렇게 믿어요. 팡팡! 펑펑!